최근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2분기 일본의 실질 GDP는 1.5%인데요. 이는 연율화를 했을 때 연간 약 6%를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퍼센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5년 만에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에 추월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좀 고도 성장을 했었고 일본은 굉장한 저성장 혹은 역성장 국가였는데 이게 역전이 되면서 굉장히 불쾌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이게 끝이 아닌데요. 일본 부동산이 최근 올랐다, 도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등등,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일본이란 나라는 그래서 한국과 가까우면서도 또 먼 나라인데 일본의 그 흥망성쇠를 오늘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분석해서 오늘 일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를 설명하는 책을 저도 어떤 한 원로분에게 추천을 받은 책인데요. 1940년 체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이랑 후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저도 굉장히 바뀌었는데요. 이 책을 정말 구독자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940년 체제라는 책은 노구치 유키오라는 1940년생인 일본의 노학자가 일본의 엘리트 관료 코스를 겪으면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고 어떤 식으로 주식 부동산의 버블이 있었고 왜 있었고 그리고 그 버블이 어떻게 터졌고 그리고 터진 결과 어떻게 됐고 잃어버린 10년, 20년은 왜 왔고 그리고 현재 오늘날 일본은 어떤 얘기인지 거의 100년의 역사를 쭉 설명해주는 엄청난 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채널에서는 단기간의 이슈보다는 장기 시계열에 관련된 그런 이슈를 다루는 걸 또 좋아하고 과거에도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처럼 장기 시계열을 다루는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노구치 유키오가 쓰고 노민수 님이 번역하신 1940년 체제를 기반으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일본은 어떤 나라이고 어떤 상황인지 또 그거를 우리는 왜 알아야 되는지, 전 이걸 읽자마자 바로 한국적 상황에 너무 맞아가지고 이거 한국민들 전부 다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책의 제목처럼 1940년 체제라는 게 이게 뭐냐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일본은 1940년 체제라는 것이 정착되기 전에는 뭐 굉장히 지방 분권화된 그런 나라였다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940년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2차 대전을 준비하려고 했던 일본의 전시 체제를 말하거든요. 전쟁을 국가 레벨로 수행을 해야 된다면 지방 분권화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권력을 중앙 집권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1940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권력을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1938년에 세제 개혁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냐면은 현재 우리가 돈을 벌면은 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그리고 법인도 법인세를 내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당시 일본은 조세가 굉장히 간접세 방식이었는데 현재의 소득세, 법인세 형태로 직접세로 바뀌게 되고요. 이 세금을 국세로 중앙정부가 수취하는 형태로 조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메이지 시대부터 각 지방정부 중심으로 조세를 했던 국민들이 여기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1947년 정도가 되니까 정말 엄청난 막 조세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미국과 나중에 한번 싸우면서 결국 크게 졌기 때문에 미국의 그 샤우프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샤우프가 이런 직접세를 권하는 형태로 바꿔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1940년 체제가 의도했던 거는 중앙집권화, 돈도 중앙집권하고 권력도 중앙집권화하고 그리고 국가가 전시 체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제히 동원을 할 수가 있고 관료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기반을 구축한 거를 1940년 체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 소개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저자인 노구치 유키오는 1940년생인데요. 이 책은 처음부터 굉장히 그 압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1945년 3월에 있었던 도쿄 대공습이 그냥 바로 첫 화면에 나와요. 도쿄 대공습을 저자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책에서 느껴지지 않았던 그 좀 긴박감이 있는데 어떻게 공습을 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미국 폭격기 편대가 공습 지역을 테두리를 전부 일단 1차적으로 폭탄을 투하를 시켜서 화염벽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2차 편대가 그 화염벽 내부에 일제히 폭탄을 투하하게 돼가지고 공습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노구치 유키오는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5살 때.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쿄 대공습은 무려 10만 명이
8시간 만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망한 케이스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도쿄 대공습 사이렌을 듣고 그 벙커로 피하려고 해요. 원래 일본인들이 그 강으로 피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 엄마 손을 붙잡고 벙커로 피하게 되는데, 벙커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은 벙커 안쪽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구치도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가다 보니까 벙커 입구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 죽겠다, 이렇게 생을 잘 마감하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데, 본인도 죽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냐면은 오히려 벙커 맨 깊숙이 있는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돼서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요. 결국 벙커로 어쨌든 보호는 됐기 때문에 바깥 공기와 소통할 수 있었던 그 주인공은 살아남게 되거든요. 나중에 중학생이 돼서 그가 벙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벙커에 피난을 할 때 맨 안쪽에 있는 경우에는 산소가 희박할 수가 있으니까 촛불을 켜놔서 맨 꼭대기 있는 촛불이 꺼지고 하면은 산소가 없어진다는 그런 신호를 주면서 사람들을 대피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그냥 벙커로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그 안으로만 들어갔고 그 안에서 질식사 해버려서, 이 사람은 태생의 엘리트고 그리고 평생 관료에 있었는데 근본적인 시각에서는 일본 정부를 조금 불신하는, 나라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구나, 나라가 나에게 뭔가 도움되는 말을 하는 게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반골 기질을 가지고 이 책을 써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그랬지만 그 자체도 공부도 잘했고 꿈도 관료 중심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1940년 체제라는 체제가 어떻게 구축됐는지를 그 내부 한복판에서 보게 된 게 이 저자의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0년에 그렇게 전시체제를 하고 나서 전쟁을 수행했고, 45년 3월에 도쿄 대공습이 있었고, 그리고 8월 달에 일본이 미국에 항복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일본은 직접세 중심으로 계속해서 40년 체제가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이 있다가 여러분 다 아실 만한 1950년 한국 전쟁이 있었고요. 한국 전쟁을 기반으로 일본 경제가 부활하게 되는 스토리가 일본 이 책의 초반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자에 따르면은 1940년 이런 전시 행정 체제가 굉장히 잘 먹히는 일본 경제 구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1955년에서 65년을 일본에서는 쇼와 30년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쇼와 30년대는 삼신기라고 해서 흑백 TV, 냉장고, 세탁기 요 세 가지를 가진 가정집들이 광범위하게 그 분포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LDK라고 해서 방 2개 있는 그런 소형 주택들을 국민주택의 개념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쇼와 30년대는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 특수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한국전쟁이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 기저에는 일본이 1940년 체제를 통해 가지고 금융과 산업을 관치를 하면서 통제할 수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일본은 전시체제를 지향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공업 산업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철강부터 시작해서 화학, 조선, 그리고 나중에는 반도체, 정부가 의도하는 어떤 특정 산업에 관치금융을 통해서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해주게 되고요. 이들 산업이 큰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됐던 것도 1940년 체제가 가졌던 그런 특징이라고 저자는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후 복귀적으로 일본이 좀 운이 좋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중공업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중국 같은 나라가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 들어왔다면은 상당한 경쟁자로서 일본 경제를 좀 잠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중국은 1970년대 때까지 중국은 대약진 운동을 했고 국제사회에 등장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중공업 중심 그리고 정부 주도 이런 형태의 전시체제를 지향했던 나라가 당시 3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 그리고 독일, 그리고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독일, 소련과 같은 나라는 중공업 중심으로 당시 미국의 경제 부분을 하나씩 다 추월하게 되거든요. 일본만 하더라도 1950년대 조강 생산량이 미국을 추월하게 되고요.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는 자동차 생산량이 미국을 추월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80년대 미국을 추월하게 되고, 이렇게 정부가 주도했던 어떤 핵심 사업 위주로는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해서 달러의 근본위제가 폐지가 되고 이제 지금 신용화폐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쇼와 30년대를 거쳤고 일본은 1970년대에도 지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브레튼 우주 체제가 깨지면서 일본 엔화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서 상당한 엔 강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 강세가 브레튼 우즈가 깨지던 그 73년에 달러당 360엔에서 300엔으로 하루 만에 거의 20% 빠지는 건데요. 이건 우리로 치면은 환율 1,000원에서 그냥 800원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800원 어치 원화를 갖고 있으면 1달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원화 자산이 갖고 있는 위력이 세지는 건데, 이렇게 엔 고 현상을 70년대에 맞이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경제 구조 전체를 보면은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그 GDP 내 비중이 수출 수입 합산해서 30%가 되지 않는 굉장히 내수지향적인 나라거든요. 참고로 한국이라든가 뭐 대만 같은 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수출 수입 비중이 GDP 전체 100%를 넘거나 뭐 110%였던 적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구조를 설명할 때는 개방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의 경제를 설명할 때는 내수 소비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도 굉장한 내수 소비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조금 했겠죠. 그 수출은 과거에 그러면 많았냐 그게 아니라 과거에도 여전히 일본의 수출 비중은 15% 남짓이었는데 엔고로 인해서 수출이 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금리를 낮추었던 거가 있었고요. 그 금리 낮추었던 것이 70년대 때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 양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책에서 잘 묘사가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일본 경제의 성장은 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70년대 일본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르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1972년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된 사람이 다나카인데요. 우리 그 다나카 말고 이제 다른 다나카 되겠습니다. 다나카가 일본 개조론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본 개조론은 뭐냐면은 일본 전역의 부동산을 초고속 철도로 전부 연결하겠다는 그런 이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국토 균형 발전이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국토 균형 발전하고 뭐 세종시 개발하고 이러면서 당시 뭐 충남 쪽 이런 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것처럼 이 다나카는 전 일본을 고속철로 연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역사 주변으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앙등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일본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꿈틀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본 경제는 70년대도 좋았고 그리고 80년대도 심지어 좋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80년대가 되면은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그때는 미국을 완전히 추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그 1940년 전시체제 란 중앙 집권화된 권력과 금융의 관치금융 그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밀어주는 사업들은 다 중공업류 산업들이 되는 거고요. 이 산업들에 대해서 저금리로 부양을 시켜주는 거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자가 없었을 때 일본이 고도의 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었고, 마침 그걸 준비했는데 뭐 한국 전쟁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훨씬 더 내수 진작되는 그런 국가 모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었다고 할 수 있고, 저자도 1970년대까지는 1940년 체제가 너무나 잘 작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잘 작동하다 보니까 1980년대가 됐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말 그대로 일본이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나 비극은 항상 1등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법이겠죠. 일단 1980년대가 되자 일본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미국을 넘기기 시작을 해서요. 이때 저자가 미국에 막 유학 가고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가 과거에 미국을 갔을 때는 일본 차가 도요타가 미국에 있는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러면은 미국인들이 다 비웃었는데요. 80년대 이후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막 그 GM 포드를 탔을 때 고장이 나면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일본 차라면 고장이 안 났을 건데 미국 차라서 고장이 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일본을 이제 올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전 세계를 히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일본의 엔화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화폐가 되면서 점점 엔고가 이루어지고 달러는 약세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이 되니까 미국이 바라봤을 때 본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당시 독일과 일본을 데리고 미국의 프라자 호텔에서 프라자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합의라는 게 결국에 큰 골자는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엔화와 그 마르크를 강세로 더 유난히 더 만들겠다는 그런 거가 되거든요. 이 프라자 합의를 하게 되니까 엔화는 어떻게 되냐면요. 달러당 300원대 수준에서 85년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1973년에 300엔대 수준에서 1992년 약 20년 동안 엔화는 달러당 100엔까지 떨어지게 돼요. 이 프라자 합의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달러
달러당 1,800원이었다가 600원 됐다는 겁니다. 600원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 600원이 있으면은 1달러가 되는 거니까 미국에 있는 자산을 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반대로 말하면은 그 외화 자금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건데 일본에 정확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도 언제 경제가 좋냐면은 한국 경제가 좋다고 생각되면은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거든요.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환율이 내려가요. 원화 가치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외국에서 봤을 때는 완전 엄청난 초강세 그런 경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한국 같은 그런 수출 국가가 아니고 일본은 내수 국가였기 때문에요. 이런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 고가되니까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짓을 했냐? 바로 여기서 일본 자산시장의 버블을 만들어낸 저금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대였던 기준금리를 프라자 합의 이후에 2%대 기준금리로 낮추게 되고요. 이거를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일본 경제가 너무 좋고 엔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2%대 금리를 그냥 몇 년을 깔아버리니까 이제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버블에 대한 묘사가 이 책에 정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책을 정말 꼭 읽으셨으면 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버블 간단하게 말을 하면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 버블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니케이 지수가 8,800포인트였던 것이 26,000까지 87년에 그냥 그대로 니케이 지수가 3배 반 올라버리거든요. 지수가 3배 반 오르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코스피가 2,300이잖아요. 이게 코스피가 7,000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10배 올라야 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6만 원이 아니고 뭐 10만 전자도 아니고 거의 60만 전자 정도가 돼야 되는 그런 엄청난 지수 상승이 있었고요. 당시 노무라 증권 그 한 개 증권사 시가총액이 미국 모든 증권사 시가총액보다 더 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일본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컸냐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45%까지 올라가거든요.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 20%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87년 기준으로 일본 주식시장이 전 세계 넘버1까지 갔다는 게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어느 정도였냐? 부동산은 뭐 더 거의 돌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일본 개조론을 통해서 일본 광역시가 올라가게 되는 부동산도 저금리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스카이로켓처럼 튀기 시작을 하는데요. 과거에 도쿄에 있는 부동산만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고 일본 황궁 부동산만 팔면 캐나다 전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도쿄 부동산 지가가 올랐습니다. 도쿄의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87년, 88년도가 됐을 때는 그 공시 가격이 우리도 공시 가격 발표하지 않습니까? 도쿄 공시 가격이 87년에는 연간 25% 올랐는데 88년에는 공시가격만 1년에 65%가 올라가요. 공시가격이 65% 올라갔다는 걸 1년에 부동산 2배 올랐다는 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진짜 말 그대로 스카이로켓처럼 올라갑니다. 당시 책에 PIR이 나오는데 도쿄 PIR이 20배를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서울 PIR도 지금 16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데 이때도 PIR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막 이제 상승하게 되니까는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엄청난 부동산 불패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관련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왜 그렇게 일본 주식시장이 올랐냐면은 이게 또 웃긴 건데 일본은 1940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리의 대출을 허용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은행에서 자기에 대한 그 저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예금에 대해서는 또 고금리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괴짜스러운 건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로 대출을 받아서 2%로 예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대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본에서는 신주인수권부나 전환사채 같은 그런 신주 발행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입을 하는데 필요한 그 퍼센티지는 1%가 안 됐거든요. 그러나 예금을 하면은 2% 이상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일본에 재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재테크라는 게 뭐냐면은 기업의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신주인수권 발행하거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가지고 낮은 금리로 돈을 조달해서 이거를 예치를 했더니 이자가 더 많아서 이자 소득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면 이걸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무를 담당했던 그 기업의 회계 관련 직원들이 이런 기술을 썼다 그래서 이런 재테크란 용어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재테크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기업은 보유 현금 흐름이 커지고 보유 현금이 흐름이 커지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말 기형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엄청난 버블로 치고 올라간 겁니다. 이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2012년 이후에 연준의 제로금리를 하면서 그 당시 미국 기업들이 0.5%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 발행한 회사채로 주식을 매입 소각하는 거를 했던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사례를 저희 분석왕에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거에 약간 정반대 버전이지만 똑같이 저리로 돈을 조달하고 고금리로 예치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돈을 늘려나가고 기업의 그 규모를 키워나갔던 그런 주식시장의 행태를 이 책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이 되니까 그 당시 정말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본 주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성층권을 뚫고 올라갔다는 식으로 저자가 묘사를 하면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당시 노무라 증권의 답변이 화두였는데 노무라 증권 일본 주식시장에는 중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21년에 우리가 들었던 말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리고 한마디 더 하거든요. 일본 주가나 일본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거 아니냐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저자는 이제 젊은 나이에 미국 유학을 다녀왔었기 때문에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미국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경제보다 거의 2배 큰 수준으로 일본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에 상당한 위화감을 느끼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 뭔가 버블 같다. 이러면서 본인이 그때부터 버블론을 막 설파하거든요. 근데 노구치의 버블론에 대해서 제도권에서 굉장히 반박하는데 가장 크게 반박한 게 노무라였고 노무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반박하냐면은 아까 중력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나중에는 코페르니쿠스하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까지 꺼내요. 그러니까 천동설의 시대를 살래 지동설의 시대를 살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지동설의 시대지 천동설의 시대가 아니자. 뭔 얘기냐면은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시대가 아니고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시대가 왔다. 너 당신은 천동설의 시대에 살 테인가 지동설의 시대에 살 테인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시 버블에 대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분위기 전체는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의 거의 국민 문학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바 료타로라는 그 문학가가 있는데 그가 디트로이트 같은 미국 도시를 방문해가지고 여기 오래된 도시는 그냥 폐품 같다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일본의 도시는 그 당시 굉장히 최신식이었기 때문에 미국 대도시를 보니까 그냥 쓰레기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사로운 폐품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그런 말들과 그런 가치관들이 일본이 우리가 미국을 완전히 이겼고 그러면 우리가 완전 세계 최고 아니야? 그래서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고관 Japan as number one 글로벌 넘버원이죠. 일본이 세계 최고. 이 사고관이 1980년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자리 잡히게 되고요. 이 1980년대 자리 잡혔던 재팬에즈 넘버원 사고관이 지금으로 치면은 국뽕이거든요. 이 너무나 강력한 국뽕 사고관이 완전 시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1980년대가 엄청난 버블을 만들면서 이제 그 80년대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1989년이 되자 세이세이 검객이라고 불리는 BOJ,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들어오는데요. 미에노 야스시라는 인물이 들어옵니다. 미에노 야스시는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셀러리맨이 한평생 일을 해도 집을 사지 못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리를 6%대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2%대 금리 때 5, 6년 그리고 엔고가 겹치면서 자산 버블이 있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결국은 금리를 다시 급격히 높이기 시작하니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건데요. 결국 미에노라는 인물은 1970년대 미국 연준의 폴 볼커랑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70년대 미국 버블에 폴 볼커가 있었다면 1980년대 말 일본 버블에는 미에노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한국에는 이런 인물들이 없습니다. 결국 그의 생각이 금리 인상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89년 말이 되니까 일본 도쿄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기 시작을 해서 고점비 33%, 3분의 2 토막 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붕괴를 했는데 여기서 또 머리 아픈 게 부동산은 그 후로부터 91년 말까지 계속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어떤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주식이란 종이 자산은 가치가 없으니까 빠지는데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은 견고하다. 부동산은 빠지지 않는다. 도쿄도 부동산은 공급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2년간 오히려 정반대로 부동산이 안 무너졌다는 점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일본에 완전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는 게 91년 말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라고 금리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저희는 지금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91년 말부터 도쿄도 부동산이 15% 하락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동안 어디까지 빠지게 되냐면은 그냥 부동산 가격이 고점비 4분의 1토막 나는 수준까지 쭈르륵 내려오게 됩니다. 지수로는 270에서 70으로 갔는데 실질로는 그냥 거의 4분의 1토막 이상 나거나 5분의 1토막 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거의 10분의 1토막 나는 수준까지 10년에 걸쳐서 부동산 자산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헤이세이 검객이 등장했고 고금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무너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자산시장 무너지는 기간 91년부터 2000년대까지가 잃어버린 10년이 되는 건데요. 요때부터 일본은 성장률 제고도 안 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엄청나게 높아진 자산을 터트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산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은행 부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본도 일반 상업은행이 있었지만 주택은행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주전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뭐 미국으로 치면은 페니메나 프레디맥 같은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이런 주택 전문 금융기관 주전이 주택과 관련한 대출을 엄청나게 늘렸는데 이런 대출들이 전부 부실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부실들을 막기 위해서 터트리면은 이 회사가 날아가니까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그런 공적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일본의 그 중앙은행이 일본의 공적 자산, 일본 채권들을 매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2010년대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실화된 모기지를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고 2010년부터는 미국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QE 프로그램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1990년대부터 이런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을 해서요. 이거를 계속 돌렸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현재 일본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채권의 규모는 일본 전체 GDP의 1.5배에 육박을 합니다. 현재 연준이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의 규모는 미국 전체 GDP의 0.4배,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얼마나 그 가격이 크게 올랐던지 그게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등장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그 규모가 GDP의 1.5배까지 올라가는 거죠. 현재 일본 정부의 부채가 GDP의 250%까지 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과거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부실을 끄는 과정에서 엄청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부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GDP의 2배 반에 육박하는 수준의 엄청난 정부 부채가 된 겁니다. 그러면 부채가 너무나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 부실을 터뜨리지 않고 그거를 인수하는 형태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부채에 허덕이면서 일본 경제는 성장이 안 나오게 되고 이게 10년 간 게 아니라 20년 가니까 잃어버린 20년 30년 가니까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불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에도 그래서 시사점이 있는데요. 한국에도 이렇게 굉장히 높아진 부동산 가격이 여러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언젠가 이게 터져야 될 때 안 터뜨리고 정부가 이거를 보완하는 형태로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형태로 일본이나 미국처럼 가게 된다면은 그때도 우리가 엄청난 부채에 허덕이게 되면서 상당한 수준의 잠재 성장률 위축이 몇 년이 아니라 뭐 10년, 20년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이 책에서 굉장히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구치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940년 체제가 70년대까지 잘 먹혔고 80년대 버블로 갔고 근데 재팬에즈 넘버원이라는 그 국뽕이 너무 딱 박혀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본인들이 미국을 통해서 아니면 세계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그 일본 본류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일본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던 남을 통해서 배우고 좀 개선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져 버렸고 우리가 세계 최고에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 우리가 가르쳐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지금 야후 재팬이라는 커뮤니티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 세계 최고 그 이론의 근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80년대엔 그래서 뭐가 유행했냐면은 재테크와 요즘으로 치면은 파이어가 유행을 했는데요. 일본인들도 그냥 일을 해서 열심히 뭐 회사에서 좋은 승진을 하고 연봉을 더 받고 이런 걸 지향한 게 아니라 80년대 말을 거치게 되면서 일본이란 나라 전체에는 그냥 일을 적당히 하고 재테크하고 주식과 부동산을 투자하면 돈이 더 많이 벌리니까 나는 좀 젊은 나이에 파이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본 전체를 잠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이 회사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회사 일을 듬성듬성 하면서 재테크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그 개인의 실력도 발휘가 잘 안 되고 결국 개인의 실력이 발휘가 잘 안 되게 되면 기업 실력도 발휘가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본을 잠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0년대 일본은 65세 고령 인구 비중이 9%밖에 안 돼가지고요. 그때 일본은 굉장히 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가 되니까 일본은 고령화 사회가 이미 돼버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가뜩이나 이런 부실자산 매입을 통해 가지고 부채 허덕였는데 노인 관련 예산이라든가 재정이 계속해서 지출돼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갔기 때문에 재정에 허덕이게 되면서 여러 재정 정책도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1940년대 체제가 정확히 말하면 그 쇼와 30년대인 1955년부터 1991년까지 일본의 초고속 성장을 만들었는데 흐름이 너무 세서 일본이 정반대로 남에게서 배우지 않는 모드, 그리고 단기 파이어 모드, 그리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 가지고 복구하지 못하고 지금 30년을 괴롭게 흘렀는데요. 그런 게 전체 일본이 만들어낸 그런 역사다 이렇게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굉장히 달라졌죠. 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 인플레이션이 일본에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그동안 30년간 만들려던 인플레를 못 만들었는데 우연히 이게 수입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좋은 인플레이션으로 바꾸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했던 건 뭐냐면은 기업들에게 임금을 높이라고 엄청난 주문을 하고 있고요. 실제 23년 춘투라고 임금 역산 때도 엄청난 임금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임금 상승률의 2배 정도의 임금이 올랐고요.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임금이 올라가면은 소비가 올라가고 소비가 올라가면은 수요가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는 만큼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 사이클을 돌리게 되면은 선순환 사이클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근본적으로 YCC라고 하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는 상당한 양의 유동성을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혹자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정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본 망할 수도 있으니까 금리를 영원히 못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재 일본 정부의 전반적인 생각은 30년 만에 나타났던 인플레라는 불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상품 가격 인상과 임금 인상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업으로 하여금 신입사원들의 연봉을 엄청나게 높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요. 신입사원들의 연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일본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그런 한국인들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국가에 취업을 하고 있고 경제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1940년 체제를 읽고 나면은 결국 과거 일본이 경험했던 이런 사이클이 일단락이 되고 지금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은 여전히 중앙 집권화적이고 관치금융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나라인데 이런 수입된 인플레를 가지고 이걸 잘 돌려서 과거의 어떤 그늘로부터 지금 한 번에 잘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퀘스천을 저자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 그냥 동참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고 분석을 통해서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건데요. 한국도 어떻게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정말 고공행진을 했고요. 한국 역시 요 기간에는 파이어가 대세였습니다. 젊어서 그냥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연봉을 높이고 이렇게 자기 연봉과 몸값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재개발 지분 투자하고 분양권 투자하고 어떻게 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시세 차익을 내서 그걸로 엑시트하면 돈 더 많이 번다. 이런 성공 스토리가 유튜브 씬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말 자기 일 열심히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조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이쪽에 투영돼서 이쪽에 함몰되도록 자본 손실의 위험이 있는 그런 투자에 너무 많이 노출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세는 인터뷰는 누구한테 하냐면은 과거에는 30대 어떤 대기업 임원이 되신 분들에게 성공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은 30대 때 회사 일 안 하고 엑시트해서 파이어해서 아파트 한 채 두 채 사가지고 돈 번 사람을 인터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940년 체제의 저자 노구치가 썼던 1990년대 일본과 너무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기업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만큼
회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티가 나지 않지만 종국에는 회사들이 힘을 못 쓰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80년대 일본이 세계 최고, 재팬에즈 넘버원이 되면서 국뽕에 전 국민이 사로잡혔었는데 한국도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 채널을 포함해가지고 한국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결국 일본을 안 닮아간다 말을 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20년 차를 두고 빠르게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80년대에 65세 인구가 9% 미만일 정도로 굉장히 젊었었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성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전성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인구 구성이나 출산율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자인 노구치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냥 일본인이니까 자기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선 비판을 한 것 같은데 뭐 저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한국인이고 우리나라를 좋아하니까 한국이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 나라고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니더라도 한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과 특수성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면성실한 거 그리고 머리가 좋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굉장히 인정하면서도 또 정반대로 전반적인 사회에 흐르는 너무 그 재테크 중심주의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조금 갉아먹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진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1940년 체제를 뭐 다 사서 읽지 않으시더라도 그리고 뭐 어디 또 협찬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란 나라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보통 일본 얘기를 하면은 아베노믹스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얘기는 그 아베노믹스가 왜 시작했는지 그 기적 그 전에 있었던 엄청난 이벤트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좀 더 긴 시계에 걸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서왕 다시 또 꽤 오랜만에 그 책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돈칙제 연준책을 좀 소개해주면서 이 책이 상당히 바이럴이 됐었는데 1940년 체제도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는 어쨌든 한국 옆에 있다 보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뭐 따라서도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취사 선택적으로 비판과 수용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어떤지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저한테는 일본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다른 책들보다도 오히려 더 그 일본 기저에 있는 그 경제 시스템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한 영상이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정말 부탁드리겠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 또 좋은 분석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